안녕하세요. 이번 주 독서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의적 읽기의 개념을 정리하고 남종현 기자의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라는 논설문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하는 첫날에 필기 검사를 할 거예요. 수업 참여도에 들어가는 거니까 잊지 말고 교과서를 챙겨오기 바랍니다. 모두 교과서 116쪽과 117쪽을 5분간 정독해 주세요. 일시정지하고 5분간 정독해 주세요. 네,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짚고 뒤로 넘어갈게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창의적 읽기가 무엇인가요? 네, 창의적 읽기는 글 내용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며 글을 읽는 활동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준 높은 독서 활동을 하는 독자는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을 넘어서 독자 자신만의 생각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글 속에서 필자가 제시한 대안을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대안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독자는 창의적 읽기 방법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고, 글의 내용과 필자의 생각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대체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적 이해는 항상 기존의 생각을 디딤돌로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넘어서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사고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푸드 마일리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신문 기사문입니다. 이러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정리를 일단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유형 중에 창의적 읽기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은 보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따라서 지문과 보기를 정확히 독해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해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내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신과 수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8쪽으로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118쪽부터 121쪽까지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10분 동안 글을 정독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본 다음에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읽어보지 않으면 사실 선생님이 독해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이 분석해 주는 것을 받아 적기만 하는 건 사실 시간 낭비죠.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모두 강의를 일시정지해 주세요. 네, 모두 글을 읽어보았나요?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요? 육지의 배설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육지 배설물이 바다에 쌓이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지문 속에서 함께 찾아볼게요. 이 글은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논설문입니다. 해양 오염의 심각성과 그 해결 방안을 논하고 있죠. 필자는 태평양의 쓰레기 섬을 사례로 들어 독자의 흥미를 끌고 해양 오염 문제가 전 지구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구를 지키자, 바다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글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에서는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북태평양을 지나다가 우연히 쓰레기섬을 발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쓰레기섬의 형성 원인과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원칙과 바다 쓰레기장 관련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서는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개인적, 국가적인 대안을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97년 찰스 무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에피소드라고 하죠. 일화를 소개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다. 바다 저 멀리 흐릿한 섬이 떠올랐다. 지도를 펼쳐보니 섬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지금 요트가 항해하는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하와이에서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었다.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에서 섬을 발견한 찰스 무어의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어떤 섬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찰스 무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아열대의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과 뚜껑,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나갔다. 자, 이 부분 쓰레기섬을 발견한 인물의 경험담을 직접 인용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인용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있어요. 찰스 무어는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계기판, 버려진 욕조를 지나치며 플라스틱의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더미는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발견한 섬이 쓰레기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 찰스 무어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네요. 이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 붙여진 이 쓰레기 섬은 미국 텍사스주의 1.5배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인 거죠. 감도 잘 오지 않네요.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 섬을 발견합니다. 자, 중간 부분 들어갈게요.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이다. 이런 환류대 이런 것들은 필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환류대 주변이다.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었구나. 적도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것.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섬이 형성된 원인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쓰레기가 모이면서 하나의 섬이 된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로 여기며 피했대요. 참치나 고래상어도 이곳을 꺼렸다. 바람이 없어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었기 때문이다. 태평양의 사막.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네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쓰레기섬이 있는 곳의 생태 환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립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고립될 위험이 있어서 사람과 해양 생물 모두가 찾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의 사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네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네, 쓰레기 섬의 위치와 형성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잠깐 볼까요?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에 쓰레기 섬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적도의 더운 공기가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어요.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돌다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류가 돌다가 쓰레기가 정체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에 쓰레기 섬이 형성된 이유 정리하세요. 과학자들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섬을 이루고 있는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부 표본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했는데 작게는 7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크게는 1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 전체 면적이 0.4%에서 8.1%에 이르는 크기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죠.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요. 덩달아 설득력 제고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인간이 버린 것이다. 태평양 인간이 버린 것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다. 서술 범위를 태평양에서 우리 남해 동해로, 서술 대상을 인간에서 우리로 축소하면서 이야기 흐름을 전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레기섬의 추정 규모와 우리의 책임 환기. 여기서 환기라는 것은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쓰레기섬의 추정 규모와 우리의 책임 환기. 네, 1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는 게 원칙이다. 쓰레기 배출의 기본 원칙이래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나요?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이나 생선 찌꺼기들은 바다에 버려도 된대요.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나 수산물 폐수도 바다에 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이 원칙에 의거하면요. 자, 바다 쓰레기의 사례 2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소나 돼지 등의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육지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무엇이 있을지 말해보자. 본문에서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가축 분뇨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이것들은 불과 2012년까지도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다. 우리가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간다.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자,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방자치단체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간대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것을 가지고 가축의 사료나 농경지의 퇴비로 만들죠. 하지만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이 있대요. 이 쓰레기들이 폐기물 운반선을 타고 바다로 가서 버려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질문합니다. 물어보고 바로 답하죠.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그렇지 않다. 자, 문답법 보이시죠? 문답법. 자문, 자답.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 자답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정부는 1993년부터 동서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구역이 그것이다. 서해병 구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지역으로 수심은 80m다. 동해병 구역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떨어진 수심 200에서 2000m 지역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이래요. 동해병 구역. 동해정 구역은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6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수심은 약 150m 정도다. 동해병 구역은 전체 폐기물의 60%가량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이다. 정말 슬프네요.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이라니. 서해병구역과 동해정구역은 각각 전체 폐기물의 27%와 13%를 담당한다. 얼마나 바다가 아파하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우리나라 바다 쓰레기장의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이때부터래요.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해야 되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바다로 버려진대요. 또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설이 부족하대요. 정화시설이 부족하대요. 육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된 원인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부족, 또 하나는 정화시설 부족.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네, 관련 속담들 정리할게요.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끼었을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배는 석자라도 틀은 틀대로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임시 방편적인 어떤 근시안적인 쓰레기 해양 투기 정책을 비판하는 필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화제 전환이죠? 비상이 걸렸대요.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그동안 바다에서 처리되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어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런던 의정서에 따른 우리나라의 쓰레기 투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 어떤 약속이었죠? 쓰레기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동해병구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이죠. 동해병구역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다. 동해병구역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대요.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바다 생태계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 자, 여기도 문답법, 자문자답 보이고요. 문답법의 형식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 생태계의 오염이 결국 우리 인류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문답법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다에 사는 생선을 먹으면 우리 인체에도 같은 중금속이 농축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6년부터 새 구역의 일부에 휴식연제를 설정하여 해양 배출을 금지했다. 휴식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긴 했지만 임시 방편인 것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죠.
아직도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농도가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바다 쓰레기장 오염 실태에 고발하고 있고요. 휴식연재 임시 방편이다라며 그 정책을 비판하고 있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조금씩 분해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지대도 해류를 타고 퍼지면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다.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상당히 위협적인 미래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자, 인과관계에 따라서 제기하죠. 인과관계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독자로 하여금 설득력을 높이고 있네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 오염을 막을 대안을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글의 핵심 정리. 자, 이 부분 필기할게요. 필기하면서 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갈래는 논설문이었고요. 제재는 쓰레기섬이었죠. 바다의 쓰레기섬. 주제는 해양오염의 심각성 고발하고요. 해양오염,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합니다. 개인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특징 1화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고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인과, 원인과 결과, 문제 제기, 해결 방안 제시, 문제, 해결 구조를 사용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정지하고 필기 하시고요. 오른쪽에 상단 오른쪽에 문제 한번 답해 볼까요? 바다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될지 생각해 보자. 어떤 문제가 생긴다죠? 바다가 오염되면 결국엔 인류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바다의 생태계 건강이 악화되고 오염된 해산물을 먹으면 계속 중금속이 쌓이면서 인류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꼭 갖도록 하세요. 읽고 갈무리하기. 자, 이 부분 교실에서 체크할 거니까요. 이 예시답 이외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생각 추가로
정리를 해오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22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122쪽 학습활동 1번 같이 볼게요.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글에 등장하는 쓰레기섬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보고 쓰레기섬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쓰레기섬의 위치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쓰레기섬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의 무풍지대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해류에 밀려온 쓰레기가 쌓이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쓰레기섬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쓰레기섬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에 맴도는 해류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말한다. 글쓴이가 쓰레기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필자는 주제와 관련된 일화로 글을 시작해서 독자의 흥미를 끌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쉽게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의 서두에 1997년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섬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여 일화를 제시하고 그리고 찰스 무어가 직접 이야기한 것을 그 말을 인용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죠.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적, 국가적 방지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나요? 1993년에 동서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쵸?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었죠. 그중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은 동해 병구역이었어요. 2006년에는요. 세 구역의 일부에 이것을 설정해서 쓰레기 해양 배출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휴식연제였죠. 휴식연제. 임시 방편이죠. 휴식연제. 언발의 오줌 누기. 그 다음 2012년에는요. 이것에 따라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일까요? 런던 의정서. 런던 의정서에 따라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2013년에는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죠.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 2-1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번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활동을 해보자.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볼게요. 개인적 차원에서 글쓴이는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나요? 네. 물건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이자 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네, 환경 정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아낌없이 그것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2-1까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요. 이어서 이 부분은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오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지구를 위한, 바다를 위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 제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 직접 써오기 바랍니다. 필기 검사할 때 이 부분 확인할게요. 아시겠죠? 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 같이 함께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